민수 씨 제발 오늘은 그만하면 안 될까요? 너무 꽉 껴서 5번은. 정말 저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당신이 왜 내 돈을 받고 이 짓을 하는지 잊었어? 이 꽉 막힌 세상에서 당신은 내 유일한 출구야. 꽉 낀다고? 그게 바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야 할 가장 큰 이유야. 오늘 월세 5번으로 퉁치는 거야.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거래에 대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울 변두리의 날 같지만 관리가 잘 된 민수 씨의 원룸 건물. 50대 중반의 건물주 민수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25년 결혼 생활은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아내 은미와의 대화는 아침 식탁에서의 형식적인 인사말이 전부였고 부부 사이의 감정적인 거리는 태평양보다 넓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독립했고 민수의 일상은 건물 관리라는 반복되는 노동과 옥상에서 혼자 마시는 맥주 한 잔으로 채워지는 색을 잃은 흑백 필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흑백 세상에 강렬한 색채를 입힌 존재가 등장합니다. 202호 옥탑방에 새로 입주하겠다는 세입자 혜진. 혜진은 20대 후반, 165cm의 늘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첫눈에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외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꼼꼼하게 방을 둘러보면서도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피로감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얇은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그녀는 작은 광고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한다고 했지만 짐을 풀 때의 낯선 공허함과 어딘가 모르게 지친 표정은 민수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특히 무거운 냉장고를 함께 옮길 때 혜진의 차가운 손등이 민수의 손등에 스쳤던 짧은 순간의 감촉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얼굴을 살짝 붉히며 사과했을 때 민수는 단순히 도움을 주었을 뿐인데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의 평범했던 일상은 미세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혜진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우편물을 확인할 때, 심지어 건물 청소를 할 때도 202호에서 들려오는 작은 생활 소음 하나하나가 민수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정중한 세입자였지만 민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 작은 옥탑방에 혼자 숨어 들어온 것인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운명적인 대화는 10월 어느 저녁 옥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가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혜진이 빨래를 널기 위해 올라왔죠. 민수가 자리를 비켜주려 하자 혜진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있어도 돼요. 저도 가끔 여기 올라와서 바람 쐬거든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나란히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26년의 나이차와 건물주 마이너스 세입자라는 벽은 그 밤 잠시 무너진 듯 했습니다. 혜진은 불안정한 직장 생활에 대해, 민수는 색을 잃어버린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은 행복하세요? 혜진의 갑작스럽고도 직설적인 질문에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행복? 그 단어는 그의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글쎄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혜진의 말에서 민수는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밤바람이 불어 혜진의 긴 머리카락이 민수의 어깨에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혜진이 균형을 잃고 휘청였습니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민수의 가슴팍에 닿았고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아, 죄송해요. 민수의 심장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혜진의 젖은 눈동자를 들여다봤고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은 마치 민수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혜진에게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저는 들어가 볼게요. 혜진이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민수는 멈출 수 없는 욕망의 불길이 자신의 심장에 옮겨 붙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 미묘한 관계는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0월 5일, 월세 납입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틀을 더 기다렸지만 혜진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202호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연 혜진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 사장님 죄송해요. 월세 때문에 오셨죠? 혜진은 머뭇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요.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민수는 다른 세입자들에게는 결코 허용하지 않았던 위험한 특혜를 혜진에게만 베풀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혜진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자 차마 모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지나도 월세는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찾아갔을 때 혜진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급여가 계속 밀려서.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당장 퇴거를 통보해야 했지만 혜진의 불안하고 애처로운 눈빛은 민수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다른 세입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11월이 되어서야 밀린 월세를 받았지만 혜진은 며칠 후 12월 월세가 또 늦어질 것 같다며 미리 알리러 왔습니다. 이때부터 민수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그녀를 곤경에서 구해주는 구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성은 이것이 위험한 불장난임을 알렸지만 20년 동안 억압되어 온 그의 외로운 욕망은 혜진에게서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2월의 어느 추운 금요일 밤, 민수는 아내와의 싸움 끝에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옥상으로 올라섰습니다. 혜진이 먼저 와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진의 목소리에도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추위를 잊은 채 침묵했습니다. 그때 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 또 월세가 늦어질 것 같아요. 회사에서 보너스까지 깎여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괜찮아요. 열흘 정도 기다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사장님이 힘드실 텐데. 혜진이 고개를 푹 숙였을 때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저하다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눈물을 닦은 혜진이 고개를 들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특별히 잘해주시는 거예요? 들켰다는 생각에 민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혜진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사장님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 씨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 혜진 씨 생각을 자주 해요. 혜진의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요, 사장님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녀의 고백에 민수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혜진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민수 씨와 있으면 편하네요. 민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혜진 씨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았을 때 두 사람은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열정의 선을 넘기 직전의 떨림이었습니다. 민수 씨, 혜진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혜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옥상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다시 월세 문제로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이번 달 월세를 도저히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눈빛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억압된 욕망이 이성을 삼켰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위험하고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혜진 씨 월세 대신 다른 걸로 할까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혜진은 민수를 경악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민수는 그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월세 대신 나와 한 번만 함께해요.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 옥상 창고에서. 이 제안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가장 비윤리적이고 치명적인 거래였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은 절망과 야릇한 기대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삶의 벼랑 끝에서 이 치명적인 거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요. 민수 씨 한 번만요. 대신 아무도 몰라야 해요. 그날 깊은 밤, 옥상의 낡은 창고 안에서 건물주 민수와 26살 어린 세입자 혜진의 금지된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한 번만으로 끝날 수 없는 모든 것을 파괴할 광기로 치닫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옥상 창고의 좁은 어둠 속에서 민수와 혜진은 금지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월세 대신 한 번만이라는 민수의 비윤리적인 제안과 절박함과 외로움에 갇힌 혜진의 수락. 이 순간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욕망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청소도구와 낡은 잡동사니들이 섞인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의 격정적인 숨결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50대의 중년 남성과 20대의 젊은 여성. 26살의 나이차와 세입자 마이너스 건물주라는 사회적 지위는 그 공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수의 억눌렸던 외로움과 혜진의 불안함이 부딪히며 그들의 키스는 뜨겁고도 절망적이었습니다. 혜진 씨 사랑해요. 민수는 이 순간만큼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잊고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뜨거운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민수 씨가 좋아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 역시 이 금기된 사랑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혜진을 안으며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살아있음의 감각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불안했던 자신의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달콤한 도피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색하게 아내 은미와 마주했습니다. 은미는 여전히 차갑고 무관심했지만 민수 자신은 전날 밤의 기억으로 인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옥상 창고의 혜진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고 일상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민수는 스스로 이성을 통제하려 노력했지만 며칠 뒤 월세 납입일이 또다시 가까워지자 불안함과 욕망은 민수를 다시 창고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낮 시간에 혜진을 불러냈습니다. 혜진 씨, 그 지난번 월세건 말인데요. 민수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네, 죄송해요. 아직 입금이 안 돼서.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는 말을 삼켰다. 그는 이미 혜진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와의 그 격정적인 하룻밤은 그의 흑백 인생을 다시 컬러로 만든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월세라는 명목이 아니라 그녀의 몸과 마음 그 자체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 그날 내가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저도 그래요.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민수는 절박함이 담긴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월세, 이번 달도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 대신 우리 어젯밤 일을 매일 밤 다시 할 수 있을까요? 혜진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매일이요? 민수 씨, 안 돼요. 이러면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저는 그럴 순 없어요. 왜 안 돼요? 내가 싫어요. 민수는 혜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원하는데 당신도 나를 원하잖아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당신은 내 꽉 막힌 인생의 유일한 구멍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민수 씨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매일 밤은 너무 잦아요. 그리고 꽉 낀다는 느낌을 민수 씨가 너무 좋아해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혜진의 말에는 이미 민수의 과도한 욕망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혜진이 느꼈던 자신과의 육체적인 맞물림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수는 혜진의 불안한 감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이 나를 원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 꽉김이 당신도 싫지 않다는 것도 내가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 욕망은 월세보다 값진 거예요. 당신의 불안한 현실을 내가 책임져 줄게요. 월세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도와줄게요. 대신 매일 밤 내가 만족할 때까지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이것은 더 이상 월세 거래가 아닌 영혼을 담보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민수는 혜진의 재정적 어려움을 족쇄로 삼아 그녀를 자신의 욕망에 영원히 가두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혜진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이 거래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을 알았지만 생활고와 민수에 대한 묘한 끌림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26살이나 많은 유부남에게서 느끼는 강렬한 소속감과 위안은 거부할 수 없는 독약과 같았습니다. 민수 씨, 좋아요. 대신 들키면 안 돼요. 아무에게도. 혜진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새로운 금기에 대한 위험한 기대가 번들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렬하고 은밀하게 변했습니다. 민수는 혜진에게 매일 밤 11시 옥상 창고에서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창고는 그들의 금지된 성역이 되었습니다. 민수의 욕망은 점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이었던 계약은 매일 밤이 되었고 이내 민수는 혜진에게 더 강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 오늘은 3번만 해줄 수 없어요. 어제 당신을 안았을 때 그 꽉김이 너무 강렬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혀. 민수 씨, 3번은 너무 힘들어요. 내일 회사 가야 하는데. 혜진은 지쳐 보였지만 민수의 강렬한 눈빛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 회사 일도 도와줄 수 있어요.
당신은 나한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됐어요. 꽉 낀다고 매일 5번씩 하자고 하면 너무 과할까요? 혜진은 소름 끼치는 민수의 요구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자신의 운명 때문에 절규할 수 없었습니다. 5번 미치겠어요. 하지만 좋아요. 민수 씨가 원한다면 대신 내일은 정말 쉬어야 해요. 그녀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이 위험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민수는 승리감에 젖었습니다. 그는 옥탑방 세입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억눌렸던 욕망을 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혜진에게서 월세 이상의 혹은 월세보다 훨씬 더 값진 무언가를 얻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극심한 변화는 곧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무관심했던 이전과는 달리 갑자기 거울을 자주 보고 낯선 향수를 뿌리고 심지어 이전에는 하지 않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랑에 빠진 사람의 징후였습니다. 아내 은미는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해졌네요.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은미의 차가운 눈빛에는 의심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냥 건강해져서 그런가 봐.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변화는 혜진과의 금지된 밤이 준 치명적인 활력이라는 것을. 이 관계는 이제 거래를 넘어 두 사람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광기 어린 집착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기는 곧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의 한 번만이라는 치명적인 거래는 이제 매일 밤 5번씩이라는 광기로 변질되었습니다. 매일 밤 11시 옥상 창고에서 혜진을 만나는 것은 민수의 새로운 생명줄이자 곧 목을 조여올 덫이었습니다. 그는 혜진의 경제적 어려움을 족쇄로 삼아 그녀를 자신의 억눌린 욕망의 해방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혜진에게서 느꼈던 꽉김의 감각에 대한 민수의 집착은 병적으로 커졌고 이는 월세 대신 육체적 만족이라는 비윤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렬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혜진에게 월세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보조하며 그녀를 완전히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했습니다. 혜진 씨, 이 돈으로 회사 걱정은 잊어요. 당신의 일은 오직 하나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월세 100만 원보다 훨씬 가치 있어요. 하지만 민수의 극적인 변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을 해온 그가 갑자기 아침마다 낯선 향수를 뿌리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는 모습은 아내 은미의 의심을 폭발시켰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휴대폰도 침대에 두고 가지 않고 밤마다 옥상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은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민수는 당황하여 휴대폰을 황급히 숨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뉴스 보는 거야.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는 건 바람 쐬는 거지. 당신도 알잖아. 내가 스트레스 많다는 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거울 보고 웃어요? 뉴스 보면서 웃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예요? 은미의 직감이 정확히 민수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25년 살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그는 화를 내는 척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민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웠지만 은미의 의심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위기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며칠 후 70대 노모를 모시고 사는 3층 세입자 박 씨가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평소 조용하고 말이 없던 사람이라 민수는 더욱 불안했습니다. 사장님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200여에 사는 여자분 혹시 사장님과 무슨 특별한 관계인가요? 박 씨는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왜 다른 세입자들은 월세가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연락하시면서 그분은 몇 달씩 밀려도 괜찮으신가 해서요. 그리고 요즘 밤늦게 옥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웅얼거리는 소리도 나고 낮은 신음소리 같은 것도. 박 씨의 말에 민수는 완전히 들통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월세 문제를 핑계로 혜진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다른 세입자들의 의심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격정적인 만남이 소음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매일 5번씩 혜진을 찾는 그의 광적인 욕망이 결국 주변에 들키게 만든 것입니다. 민수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그건 그분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연을 듣고 좀 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 소리는 제가 밤에 전화 통화하는 소리예요.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요. 하하.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박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 미소는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혜진을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옥상 창고의 좁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혜진 씨 큰일 났어요. 박 씨가 우리 관계를 의심하고 있어요. 게다가 옥상에서 나는 소리까지 들은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패닉에 가까웠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의 셔츠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민수 씨가 너무 격렬하게 저를 안으셔서 소리가 새어나갔나 봐요. 어떡하죠? 이제 소문이 날 텐데. 일단 한동안은 만나지 말아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민수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혜진을 만나지 않는 것.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단순한 애정 행각을 넘어 서로의 외로움에 대한 중독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혜진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고 혜진은 민수의 품 안에서만 현실의 불안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밤에는 혜진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갈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옥상에 올라가 창고 문만 바라보며 서성거렸습니다. 혜진 역시 창문 너머로 민수의 방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국 민수의 욕망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혜진 씨 너무 보고 싶어요. 하루도 못 견디겠어요. 오늘 밤 12시 창고에서 만나요. 더 조심해요. 두 사람은 일주일 만에 다시 옥상 창고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은 민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수 씨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민수 씨 생각에 잠이 안 왔어요. 나도 그래요. 당신을 안지 못한 일주일은 20년 동안 겪은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두 사람은 더욱 격정적으로 서로를 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하듯 창고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쾌락은 이제 공포와 불안이라는 얇은 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오히려 그들의 금지된 순간을 더욱 자극적이고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혜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당신이 너무 꽉 껴서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민수는 혜진의 불안을 외면하고 자신의 집착을 합리화했습니다. 이들의 은밀한 만남은 이제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과 아내 은미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으며 그 파국은 민수와 혜진, 그리고 그의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의 금지된 관계는 이제 멈출 수 없는 파국의 롤러코스터에 올랐습니다. 매일 밤 5번씩이라는 비정상적인 집착은 민수에게 치명적인 활력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옥상 창고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기 어린 쾌락에 중독되어 아내 은미의 집요한 감시와 세입자 박 씨의 의심 어린 눈빛마저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 은미는 더 이상 남편의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몸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와 예전에는 전혀 없던 격렬한 밤 외출 습관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은미의 분노는 조용한 복수심으로 변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미는 민수가 건물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낡은 철제 락카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민수는 락카 열쇠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지만 그날따라 옥상에서 건물 외벽을 살피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락카 문이 열리자 은미의 눈은 구석에 놓인 작은 열쇠 뭉치에 꽂혔습니다. 이 열쇠들은 민수 건물에 있는 모든 방과 창고의 마스터키였습니다. 은미는 마스터키 뭉치 중 유난히 손때가 많이 묻은 창고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의 고리에 묻은 희미한 은은한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이 향은 민수가 최근에 자주 뿌리던 향수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은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향이고 이 열쇠는 그들이 만나는 비밀 장소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그녀는 분노와 공포로 손을 떨면서도 재빨리 락카 안의 열쇠 뭉치와 민수의 옷가지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밤마다 착용하는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메모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11시 30분 옥상 창고 꽉 낀다고 오해 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꽉 낀다고 오해. 은미는 그 문구의 노골적이고 치욕적인 의미를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민수가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26살이나 어린 세입자에게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미의 심장은 부서지는 듯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을 선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민수는 평소와 같이 아내에게 피곤하니 먼저 자겠다는 형식적인 통보를 하고는 슬그머니 침실을 나섰습니다. 은미는 이미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복도를 지나 옥상으로 향하는 작은 발소리가 그녀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민수가 옥상으로 올라간 지 10분 후 은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락카에서 꺼내두었던 창고 마스터키를 손에 쥐었습니다. 열쇠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조심스럽게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에는 차가운 밤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멀리 희미한 도시의 불빛만이 그녀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 낡은 창고에서 작고 은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은미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에 다가섰습니다. 문 가까이 다가서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은미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헐떡이는 격정적인 숨소리와 남자의 낮고 거친 신음, 그리고 여자의 억눌린 비명 같은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광기 어린 관계를 증명하는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치욕적인 소리였습니다. 은미는 문에 귀를 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수 씨 잠시만요. 너무 꽉 껴서 5번은 정말. 그리고 이어진 민수의 낮은, 집요한 목소리. 닥쳐. 오늘 월세까지 퉁치는 거 잊었어? 넌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만큼 해.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월세 못 낼 줄 알아. 은미는 그들의 비윤리적인 월세 거래의 실체를 직접 듣고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와 공포로 떨렸고 손에 쥐고 있던 창고 열쇠를 당장 문에 꽂아 열어젖히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치욕, 그리고 남편에 대한 파괴적인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어 그 비참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2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장난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은미는 숨을 꾹 참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창고 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얽힌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은미의 영혼에 영구적인 상처를 새겼습니다. 결국 은미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분노를 사기며 천천히 손을 떼었습니다. 당장의 폭발 대신 더욱 치밀하고 처절한 복수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섬뜩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옥상 창고의 문 앞에서 민수와 혜진의 금지된 사랑과 아내 은미의 파괴적인 복수심이 절정으로 맞물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미는 완벽하게 연출된 평온함 속에 남편 민수를 대했습니다. 민수는 밤샘 쾌락에 지친 듯 초췌했지만 은미의 침묵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민수가 출근하자마자 은미는 전날 확보한 마스터키를 손에 쥐고 세입자 혜진의 원룸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은미의 손은 놀랍도록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처럼 차분했습니다. 혜진의 방으로 들어선 은미의 시선은 20대 여성의 평범한 공간을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그녀는 혜진의 외로움을 먹잇감 삼아 민수가 파고들었듯 은미는 혜진의 약점을 찾아내 그녀의 기반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은미의 눈은 책상 위 혜진이 아르바이트로 모았을 현금 뭉치와 통장에 꽂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혜진이 민수에게 몸을 바치게 만든 근본적인 족쇄였습니다. 이 통장이 사라지면 혜진의 현실은 절망적인 벼랑 끝으로 몰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미의 진정한 표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노트북을 켜자 민수와의 은밀한 대화 기록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닥쳐. 오늘 월세까지 퉁치는 거 잊었어? 넌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만큼 해. 은미는 이 모든 치욕의 기록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캡처하여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핵심을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혜진의 통장과 현금 뭉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트북에 있는 민수와의 모든 대화 기록을 시스템 폴더에서부터 깔끔하게 영구 삭제했습니다. 은미는 혜진의 방을 떠나기 전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도둑질이 아닌 존재의 지움이었습니다. 혜진의 가장 중요한 자산 통장과 증거 대화 기록을 동시에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녀의 삶에 혼란과 공포를 심어주려는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단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혜진은 문을 열자마자
방 안에 미묘한 낯선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늘 불안했고 그 불안감은 직감으로 발현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혜진은 책상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와의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통장과 현금 뭉치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혜진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전 재산이 사라진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도둑? 누가? 혜진은 미친 듯이 방을 뒤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고 머릿속은 패닉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정적 파탄의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때 혜진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민수에게 알리고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민수와의 대화 기록을 보며 위안이라도 얻으려 했지만 그녀는 또다시 숨막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수와의 모든 은밀한 대화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통장을 잃어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대화 기록이 사라져 민수와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마저 지워진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자신을 파멸시키려 의도적으로 침입했음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민수에게 팔았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입니다. 혜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속에서 유일한 의지처인 민수에게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큰일 났어요. 제 방에 누가 들어왔어요. 통장에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얘기했던 것도 다 사라졌어요. 민수는 은미와의 형식적인 TV 시청을 준비하던 중 혜진의 절박한 목소리에 창백해졌습니다. 혜진 씨, 진정해요. 누가 들어와? 말도 안 돼. 바로 그때 민수의 곁에 있던 은미가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걱정하는 척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누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세입자 문제인가요? 민수는 당황하며 전화를 황급히 끊었습니다. 은미는 남편의 표정 변화와 그 짧은 대화만으로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는 사냥감을 포위한 맹수의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은미는 자신의 첫 번째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혜진은 이제 재정적으로 파탄났으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남자 민수에게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은미는 민수의 외도와 혜진의 절박함을 동시에 이용하는 더욱 치밀하고 잔혹한 다음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혜진 그리고 은미의 운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은미의 차가운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은 통장과 민수와의 모든 증거를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이제 민수 하나뿐이었습니다. 은미는 이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민수와 혜진의 관계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두 번째 함정을 준비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제 은밀한 밀회가 아닌 공포와 돈으로 얽힌 계약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혜진의 절박한 전화를 황급히 끄는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은미의 차가운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에게 세입자가 방을 잘못 잠갔나 봅니다. 별일 아니에요라고 거짓말했지만 그의 불안한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은미는 아무 말 없이 TV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침묵은 민수를 더욱 조여오는 족쇄였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민수는 몰래 옥상 창고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이미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누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제 전 재산, 통장에 있던 돈이랑 현금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민수 씨랑 했던 대화들. 노트북에서 전부 다 사라졌어요.
누가 우리 비밀을 안 것 같아요. 저 너무 무서워요. 민수 씨. 혜진의 눈물과 공포는 민수의 마음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자 민수는 혜진을 안아주어야 한다는 연민과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민수는 혜진을 달래며 물었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도둑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도둑은 저한테 필요 없는 옷가지나 가구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오직 돈과 우리 대화만요. 민수 씨, 제발 도와주세요. 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대로는 회사도 그만두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예요. 혜진은 재정적 파탄의 공포와 함께 그들의 비밀이 누군가에게 발각되었다는 극도의 심리적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수의 품 안에서만 유일한 구원과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월세 대신 몸을 요구했던 자신의 비윤리적인 거래가 혜진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이 위기가 혜진을 자신에게 영원히 묶어둘 수 있는 기회라는 악마의 속삭임도 들려왔습니다. 알겠어요. 혜진 씨,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전부 다 책임져 줄게요. 하지만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이 모든 불행이 끝날 수 있다는 압박감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당신 통장에 얼마가 있었는지 나한테 정확히 말해줘요.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월세가 아닌 당신과의 영원한 비밀 계약을 위한 대가로 줄게요. 대신 당신은 내 옆을 떠나선 안 돼요. 단 한순간도. 그리고 이제 5번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이것은 월세 몇 달치를 퉁치던 이전의 거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민수는 혜진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끼로 그녀의 육체와 영혼 전체를 영원히 소유하려 했습니다. 재정적 파멸에 직면한 혜진에게는 민수의 이 제안이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옥상 창고에서 위험한 세계약을 맺는 바로 그 시각, 은미는 집에서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라카에서 꺼내두었던 민수의 건물 관리 서류를 뒤졌습니다. 은미는 혜진의 방에 침입하여 통장의 잔액을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민수의 개인 비자금 통장과 대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은미는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담보 잡아 대출을 받은 내역과 그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추적했습니다. 은미는 민수의 비자금 통장 내역에서 거액의 현금 인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인출 시기는 혜진이 전 재산을 잃었다고 주장한 시점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은미는 이 돈이 혜진의 사라진 돈을 민수가 채워주기 위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은미는 민수가 혜진에게 돈을 주는 순간 그가 배임과 횡령의 덫에 걸려들게 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비자금을 인출하고 혜진에게 돈을 전달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그를 법적 재정적으로 파멸시키는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자신의 비자금 통장에서 혜진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거액을 인출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혜진의 마음과 몸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금 뭉치는 민수에게 행복 대신 파멸의 증거를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돈으로 혜진을 묶으려는 순간 은미는 이미 그 돈의 출처와 흐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을 재정적인 파국으로 응징하려 했고 혜진은 그 복수의 설계도 위에서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운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전속력으로 치닫습니다. 은미는 남편 민수가 혜진에게 거액의 비자금을 건네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죄책감은 혜진에게 돈이라는 족쇄를 채웠지만 그 돈은 곧 은미의 손에서 파멸의 증거로 둔갑했습니다. 은미의 복수는 더 이상 은밀한 추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법적, 사회적인 고발이라는 폭주 기관차에 올라탄 것입니다. 민수는 혜진에게 돈을 전달한 후 그녀를 영원히 자신의 곁에 묶어둘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혜진은 사라진 전 재산을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민수의 품 안에서만 안전하다는 중독적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금지된 만남은 잠시 주춤했던 매일 밤 5회라는 광적인 요구를 다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위험이 돈으로 해결되었다고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은미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민수의 비자금 통장 거래 내역과 혜진의 실종된 통장 잔액 사진, 그리고 민수가 건물주로서 세입자에게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했다는 자필 확인서 민수의 서명과 지문을 위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미는 민수가 부재 중일 때 라카에서 민수의 건물관리 도장을 확보하여 이 서류를 치밀하게 위조했습니다. 은미는 민수와 혜진의 불륜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건물주의 지위를 이용해 세입자의 경제적 절박함을 악용하고 이를 위해 부부 공동 재산 혹은 건물관리 명목의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배임 및 횡령이라는 법적인 덫을 놓았습니다. 은미가 처음 찾아간 곳은 건물담보대출을 취급한 은행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재정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곧바로 세무당국과 경찰서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세무당국에는 민수가 혜진에게 제공한 거액의 현금을 건물관리 비용으로 부풀려 처리하려 했다는 허위 서류 위조를 제출했고, 경찰에는 익명으로 세입자를 상대로 한 건물주의 권한 남용 및 갈취에 대한 첩보를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혜진에게서 받은 꽉김의 치명적인 활력 덕분에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 은미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민수는 자신이 위기를 완벽히 모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밤 9시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대출은행의 VVIP 전담 직원이었습니다. 민수 고객님, 현재 고객님의 건물 담보 대출에 대해 재정 상태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심각한 자금 유용의 정황이 포착되어 대출금 회수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즉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내일 오전까지 은행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민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습니다. 건물 대출 회수는 그의 전 재산과 생계가 걸린 파멸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연이어 경찰서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 씨 되십니까? 건물 202호 세입자 관련하여 건물주의 권한 남용 및 협박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어 조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서로 출두해 주십시오. 민수는 충격의 손에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동시에 닥쳤다는 사실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위기는 민수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경찰 전화를 받는 동안 혜진은 민수에게서 받은 돈을 재빨리 자신의 새 통장에 입금하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혜진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은미였습니다. 민수에게 받은 그 돈, 민수 씨의 은행 대출 비자금입니다. 당신은 지금 횡령 자금의 수혜자가 되었고, 당신의 통장에 입금된 순간부터 당신도 공범이 되었습니다. 곧 경찰이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증거로 확보했던 당신의 대화 기록은 이미 영구 삭제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민수 씨의 돈을 받고 그를 협박한 꽃뱀으로 몰릴 겁니다. 메시지를 읽은 혜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돈이 곧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민수와의 대화 기록이 지워져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거액의 현금을 받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여성으로서 꽃뱀으로 몰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은미의 치밀한 설계에 의해 동시에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파멸을 직면했습니다. 민수는 재정적, 법적 위기에, 혜진은 사회적, 법적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모든 파국의 중심에는 아내 은미의 차가운 복수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와 혜진은 서로를 구원자가 아닌 파멸의 공범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은미가 던진 재정적, 법적 파멸의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민수는 건물을 잃을 위기와 경찰 조사의 공포에 사로잡혔고 혜진은 순식간에 꽃뱀으로 몰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의 금지된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본능만이 남았고 이는 곧 공범 간의 처절한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은행과 경찰의 전화를 받은 민수는 모든 이성을 잃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건물을 잃는 것은 25년 동안 쌓아올린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옥상 창고에 혜진에게 달려가 울부짖었습니다. 혜진 씨, 당신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어요. 당신이 통장 잃어버렸다고 해서 돈을 메꿔줬더니 이제 내가 횡령범으로 몰리고 있잖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혜진은 민수에게 받은 돈이 자신을 구원할 줄 알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애정이 아닌 생존을 위한 광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수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고발한 거예요? 저는 꽃뱀으로 몰리고 있다고요. 당신이랑 했던 대화 기록도 다 사라졌어요. 우린 같이 당한 거잖아요. 민수는 자신의 파멸 앞에서 가장 쉽고 나약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책임을 혜진에게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 했던 금지된 사랑이 이제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희생양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린 공범이 아니야. 당신은 월세 때문에 나를 유혹했잖아. 당신이 먼저 몸을 믿기로 제안했고 내가 그걸 거절하지 못했던 것뿐이야. 나한테 받은 돈. 그건 당신이 나를 협박해서 뜯어낸 돈이라고 말하면 돼. 혜진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관계를 시작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신을 파렴치한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그의 비열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삭제된 증거와 민수의 배신뿐이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관계가 붕괴되는 것을 확인한 은미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경찰에 출두하기 전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했습니다. 은미는 민수 몰래 건물 내 모든 CCTV 기록과 옥상 창고 주변의 방범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미 사화에서 민수의 잦은 옥상 출입을 확인했지만 이제 그녀는 혜진의 옥탑방 방문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혜진이 민수에게 돈을 받기 전후로 민수의 주거 공간에 출입한 기록이 포착된 것입니다. 다음 날 민수가 경찰서에 출두하여 혜진과의 관계를 혜진의 협박에 의한 일방적 피해로 진술하려 할 때 은미는 결정적인 세 번째 덫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꽃뱀에게 협박당한 피해자라고 진술할 예정이겠죠. 하지만 내가 확보한 이 사진은 당신이 혜진 씨를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경찰에 진술하기 전에 당신 방에 있는 낡은 노트를 확인해 보세요. 민수는 경찰서 앞에서 패닉에 빠진 채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미가 언급한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혜진과 사랑에 빠진 후 그녀에게 바치고 싶었지만 참아주지 못했던 시와 짧은 사랑의 글귀가 가득 담긴 노트였습니다.
그 노트에는 민수가 혜진을 향해 꽉 끼문 내 삶의 유일한 활력,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다는 지극히 사적인 감정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은미는 민수가 잠든 사이 이 노트를 발견하고 복수의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노트는 민수가 혜진을 사랑했고 그녀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주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혜진을 협박범으로 몰아세우려던 계획이 은미의 사랑 노트 한 장으로 완전히 무너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이 노트를 확보하는 순간 민수는 돈을 이용해 세입자를 유혹하고 문제가 생기자 책임을 전가하려 한 비열한 건물주라는 최악의 사회적 시선에 직면할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다시 경찰서로 향했지만 이미 은미의 치밀한 복수 시나리오에 갇혀 재정적, 법적, 그리고 결혼 생활의 파멸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혜진 역시 익명의 메시지와 민수의 배신 속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돈이 파멸의 대가였음을 깨달았고 이제 그 돈을 이용하여 민수를 협박범으로 몰아세우려 발버둥 치는 마지막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민수를 향한 사랑은 증오로, 구원은 복수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미의 차가운 복수심은 민수와 혜진의 금지된 관계를 공멸의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남녀는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공멸의 끝에 섰으며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은미만이 차가운 승리자의 미소를 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미가 던진 파멸의 덫에 걸려든 민수는 더 이상 애정을 말하는 중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물을 지켜야 하는 벼랑 끝의 피의자였습니다. 혜진 역시 꽃뱀으로 몰릴 위기에 직면하자 생존을 위해 민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마지막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금지된 사랑은 이제 서로를 향한 증오와 배신으로 마무리될 운명이었습니다. 찰서 조사실. 민수는 불안과 초조함에 떨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민수의 비자금 통장 거래 내역과 익명의 제보자가 흘린 세입자 협박 정황을 들이밀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님, 이건 전부 혜진 씨가 월세 미납을 빌미로 저를 협박해서 뜯어낸 돈입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제가 혜진 씨에게 연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의 유혹과 협박을 견디지 못한 것뿐입니다. 민수는 혜진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며 자신이 쓴 사랑의 노트 8화에서 은미에게 발각된 증거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숨겼습니다. 그는 그 노트가 자신의 자발적인 사랑을 증명하여 배임 및 횡령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혜진이 조사실로 불려왔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받았던 은미의 경고 메시지 7화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꽃뱀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민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야 했습니다. 민수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월세 문제로 절박했을 뿐이고 민수 씨가 건물주 권한을 이용해 먼저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 돈은 월세 대신 저를 안는 대가로 민수 씨가 먼저 제안하고 강요한 거예요. 그 모든 증거가 제 노트북에 있었는데 누군가 제 방에 침입해 그 기록들을 지웠습니다. 저는 민수 씨의 일방적인 희생양일 뿐이에요. 민수와 혜진의 진술은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사건은 단순한 건물주와 세입자의 말다툼으로 끝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때 익명의 제보자 은미가 경찰에 결정적인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가 숨기려 했던 사랑의 노트와 민수가 건물관리 락카에서 꺼내 간 창고 마스터키를 은미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후 찍은 락카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은 민수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협박 피해자가 협박범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노트를 썼다는 사실, 그리고
아내가 마스터키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정황까지 파악되자 민수의 진술은 급격히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담긴 꽉김, 유일한 출구 같은 노골적인 표현들은 민수의 병적인 집착과 자발성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형사는 민수에게 노트를 들이밀었습니다. 민수 씨, 이 노트는 무엇입니까? 협박당해 돈을 뜯긴 분이 쓰신 사랑의 시라고 보기엔 어렵군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다. 이건 협박이 아닌 사랑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 노트를 숨기려 했습니까?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노트가 은미에게 발각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아내의 소나귀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횡령 및 배임의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혜진의 진술과 은미의 증거가 맞물려 그의 파멸은 확정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민수가 비윤리적인 관계를 위해 건물 운영 자금을 유용하고 문제가 생기자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은미가 사전에 은행에 제출한 서류 때문에 건물 담보대출 회수 절차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민수는 건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이자 생계수단이었던 건물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그는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혜진 역시 협박범이라는 굴레는 벗었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민수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며 세입자로서의 계약도 해지되었습니다. 민수의 구속이 결정된 날, 은미는 변호사와 함께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 여자에게 쓴 사랑의 노트는 당신의 자발적인 관계와 돈의 사용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내가 이혼 소송을 통해 당신의 모든 재산을 가로챌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게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동의하고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진다면 나는 이 노트와 다른 증거들을 최대한 묻어줄게요. 은미는 민수에게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혼에 합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민수는 건물을 잃고 이제 아내에게서 인생 전체를 빼앗기는 최악의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은미는 남편의 배신을 재정적인 승리와 완벽한 복수로 되갚아준 것입니다. 옥상 창고에서 시작된 26살의 나이차를 넘는 금지된 사랑은 결국 세 사람 모두에게 파멸적인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것을 잃었고 혜진은 세상의 비난 속에서 떠돌게 되었으며 은미만이 차가운 승리자가 되어 빈 건물의 잔해 위에서 고독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은미의 치밀한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민수는 재산과 명예, 그리고 자유까지 모두 잃은 채 파멸했습니다. 혜진은 사회적 낙인과 함께 자신의 불안했던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이 옥상 창고에서 시작된 금지된 열정은 세 사람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고 잔해만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최종 결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수는 결국 은미와의 이혼에 합의하고 모든 재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은미가 확보한 사랑의 노트와 재정 유용 증거는 민수를 법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민수는 건물 관리 명목의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었고 그의 건물은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20년 넘게 일궈온 모든 것이 매일 밤 5회의 광적인 욕망과 26살 어린 세입자에게 바쳐진 대가였습니다. 은미는 이혼 후 막대한 재산을 확보했고 남편의 불륜과 배신에 대한 완벽한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승리는 고독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의 파국과 남편에게 안겨준 파멸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은미는 남편에게서 외도와 배신의 덫을 제거했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사랑과 믿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원히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그녀는 빈 건물 잔해 위에서 차가운 승리자의 미소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민수의 횡령 혐의가 입증되면서 꽃뱀이라는 굴레에서는 벗어났지만 부적절한 관계와 월세 대신 몸을 제공한 사실은 이미 주변 세입자들과 소문을 통해 퍼져나간 후였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서 받은 돈을 이용하여 불안했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그 건물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모든 짐을 싸서 새벽에 조용히 옥탑방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절박했던 욕망과 자신의 현실적인 궁핍이 빚어낸 비극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낯선 도시의 구석으로 숨어들어 월세 대신 쾌락이라는 금지된 거래의 영구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옥탑방은 민수의 건물과 함께 이 모든 비극의 흔적을 남긴 채 비어버렸습니다. 모든 비극은 50대 중년 남성의 억압된 외로움과 20대 여성의 절박한 경제적 궁핍이 옥상 창고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비윤리적인 거래를 시작했을 때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꽉 끼면 내 유일한 출구라는 광기 어린 집착을 월세 5회라는 치명적인 계약으로 발전시키며 자신의 가정을 파멸시켰습니다. 아내 은미는 사랑을 잃은 고통을 복수라는 칼날로 승화시켜 남편의 모든 것을 법과 재정의 힘으로 응징했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다 사회적 낙인과 고독이라는 더 깊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 돈과 권력, 그리고 욕망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고 가족과 사회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26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그들의 금지된 거래는 한 번만이 영원한 파멸로 변질되는 가장 잔혹한 실화 사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옥상 창고의 낡은 철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한 남자의 억압된 외로움과 한 여인의 절박한 궁핍이 26살의 나이차와 건물주 마이너스 세입자라는 비대칭적 권력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 변두리 옥상 창고의 낡은 문이 닫히던 그 순간 민수, 혜진, 은미 세 사람의 삶은 파국이라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탔습니다. 50대 중년 건물주 민수. 그는 25년 동안 아내 은미와의 차가운 결혼 생활 속에서 색을 잃은 흑백 필름처럼 살았습니다. 외로움은 그의 내면에 쌓여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고 20대 후반 세입자 혜진은 그의 흑백 세상에 강렬한 색채를 입힌 금지된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민수가 혜진에게서 느꼈던 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억압된 자아가 터져나오며 꽉김이라는 육체적 만족을 통해 살아있음을 재확인하려는 병적인 집착이었습니다. 월세 대신 한 번만이었던 비윤리적인 거래는 곧 매일 밤 5회씩이라는 통제 불능의 광기로 폭주했습니다. 민수는 혜진의 경제적 절박함을 이용하여 그녀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했고 그들의 옥상 창고 미래는 건물 전체에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모든 경계심을 무너뜨린 채 사랑과 구원이라는 착각 속에서 파멸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국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가장 치명적인 복수를 준비한 차가운 승리자 아내 은미. 그녀는 남편의 뻔한 거짓말과 몸에 밴 낯선 향수 냄새를 통해 배신을 확신했습니다. 옥상 창고 문 앞에서 민수와 혜진의 치욕적인 월세 거래를 직접 청음하던 그 순간 은미는 뜨거운 분노 대신 차가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가장 취약한 기반을 정확하게 조준하는 지능적이고 법적인 설계였습니다. 은미는 혜진의 방에 침입하여 전 재산 통장과 현금과 민수와의 대화 기록을 동시에 삭제함으로써 혜진의 경제적 기반과 관계의 증명력을 무너뜨렸습니다. 혜진이 절망 속에 민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자 은미는 민수의 파멸을 위한 두 번째 덫을 던졌습니다. 바로 횡령 및 배임이라는 법적 족쇄였습니다. 민수가 혜진에게 파멸의 대가가 된 비자금을 전달하는 순간 은미는 은행과 경찰에 증거를 넘겼습니다. 민수는 건물을 잃을 위기와 경찰 조사라는 이중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생존 본능에 휩싸인 민수는 곧 혜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으나 은미가 마지막에 던진 사랑의 노트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민수의 모든 거짓과 배신을 법정에서 무너뜨렸습니다. 혜진은 민수의 비열한 배신과 은미의 치명적인 경고 속에서 꽃뱀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금지된 관계의 대가라는 이중의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낯선 도시로 도피했지만 정신적, 사회적 상처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민수는 결국 재산과 자유를 모두 잃었고 은미는 이혼과 함께 완벽한 재정적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섭니다. 돈, 권력, 그리고 욕망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고 한 사람의 파멸적인 집착이 세 사람의 삶 전체를 공멸로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의 경고등입니다. 옥상 창고의 낡은 철문은 닫혔지만 그 안에서 나눈 광기의 속삭임과 파멸의 그림자는 이 도시의 차가운 방공기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